재판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기자들의 희미한 셔터 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웠다. 서유진은 피고인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임신 5개월로 살짝 부른 배 위로 두 손을 모은 채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증인석에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TK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장본인, 증인 피고인 서유진 씨가 TK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인 제이테크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차갑게 다듬어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유진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이테크가 저희가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을 발표한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제 아내인 서유진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외부로 기밀 자료가 전송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유진의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작은 신음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자료를 유출한 것은 강태준 자신이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이테크의 회장과 은밀한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일부를 넘겼다. 그리고 그 거래가 예상치 못하게 수면 위로 떠오를 위험에 처하자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믿어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바로 그의 아내 서유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료가 전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께서는 혹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으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제 아내는 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이테크에서 거액의 돈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 그 말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그의 사랑뿐이었다. 평범한 고아 출신이었던 그녀를 TK그룹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태준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그림자로서 사는 삶에 만족했다. 그가 주는 사랑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다.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한소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태준의 비서이자 그의 숨겨진 여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저 여자의 계획이었다. 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흔들었고 유진을 제거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리고 태준은 기꺼이 그 계획에 동조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강태준이 흘린 눈물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배심원단은 완전히 설득당한 듯했다. 그는 유진과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가 그녀에게 사주었던 보석들과 옷들 저택은 모두 그녀를 올가매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TK그룹의 비밀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제 뱃속의 아이가 압니다.
그녀는 푸른 배를 감싸 안았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진실이었고 유일한 결백의 증거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진실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피고인 서유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당.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강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을 봤다. 후회 죄책감 아니 그런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소희와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간 눈빛의 의미를 유진은 똑똑히 읽었다. 우리가 이겼어. 절망이 유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사랑, 믿음,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법정 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를 향한 저주이자 스스로를 향한 맹세였다. 강태준,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 속으로 흩어졌다. 강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했다. 아름다운 아내에게 끔찍하게 배신당한 비운의 황태자. 그의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서유진의 세상은 그날 끝났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서유진이 태어났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눈물은 곧 마를 것이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을 터였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강태준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세상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의 치욕과 배신을.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줄 거야. 몇 배로, 아주 혹독하게. 호송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저 불빛의 한가운데로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임을, 아니 빼앗을 것임을,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5년을 버텨낼 유일한 이유였다. 차가운 쇠창살 회색 벽, 그리고 이름 대신 불리는 수임번호 2471. 서유진의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TK그룹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손바닥만한 감방이 되었고 최고급 실크 잠옷은 뻣뻣한 수의로 바뀌었다. 처음 몇 주간 그녀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현실감이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곳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공기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은 잔인하게 현실을 일깨웠다. 절망은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그녀가 늪에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밥을 삼켰고 다른 수감자들의 날선 시비에도 꿋꿋이 배를 감싸며 버텼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독해졌고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의지로 변해갔다. 출산의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임신 8개월, 아직 세상에 나오기엔 이른 시기였다. 그날 밤 유진은 복도를 울리는 비명을 지르며 교도소 의무실로 실려갔다. 열악한 환경, 무심한 표정의 교도관, 그리고 나이든 의사 한 명이 전부였다.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최고급 산부인과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힘주어 247일 이러다 애하고 너 둘 다 죽어. 의사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죽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소희와 함께 웃고 있을 그의 얼굴. 그 생각에 증오가 솟구쳤고 그 증오가 기적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의무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진통이 찾아왔다. 쌍둥이였다. 아들에 이어 딸이 세상에 나왔다. 작고 연약한 두 생명이 그녀의 품에 안겼을 때 유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들은 서준, 딸은 서연. 남편의 성인 강을 붙일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온전히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전쟁과도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삭막하던 그곳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거칠고 험악하던 수감자들이 서준과 서연의 작은 손짓 하나, 웃음 하나에 무장해제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식을 나눠주었고 낡은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주었다. 아이들은 이 회색빛 세상의 유일한 색깔이자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진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박민영, 수임번호 1004.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다 역으로 함정에 빠져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자였다. 그녀는 늘 책을 읽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었다. 어느 날 박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내 사건 기록 대충 훑어봤어. 너무 허술하더군. 강태준 회장이 아주 작정하고 덫을 놨던데. 유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교도소 신문에도 내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났었으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란 작자가 자기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을 정도면 그 뒤에 숨겨야 할 게 얼마나 크다는 뜻일까. 박민영의 말은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배신감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뿐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약한 고백에 박민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넌 힘이 없으니까. 세상은 힘없는 자의 진실 따위는 들어주지 않아. 힘을 키워야 해. 돈, 권력,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 그게 네가 가져야 할 무기야. 그날 이후 박민영은 유진의 스승이 되었다. 유진은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박민영에게 법과 경제를 배웠다. 교도소 도서관의 낡은 법정과 경제학 원론책들을 통째로 외울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수심 대신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박민영은 그녀에게 기업 지배 구조주식 시장의 원리, 인수합병 전략,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유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했고 그가 이끄는 TK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약점을 찾아냈다. 기억해 서유진, 가장 완벽해 보이는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넌 그 균열을 찾아내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 그들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여야만 해. 시간은 흘렀다. 아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엄마라는 말보다 2471이라는 숫자를 먼저 배웠지만 아이들의 미소는 유진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 대신 세계 경제 기사를 읽어주었고 자장가 대신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처럼 깊고 차가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TK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이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박민영이 출소하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비밀리에 연락해 유진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작은 자본금과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녀를 도울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감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소를 하루 앞둔 밤 유진은 잠든 서준과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곧 교도소를 떠나 잠시 위탁시설에 맡겨질 터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더 큰 미래를 위한 작은 희생임을 그녀는 알았다. 아가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아주 멋진 성을 지어서 너희를 데리러 갈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 그녀는 박민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민영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가서 네가 배운 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으로 돌아오지 마. 네가 승리하는 것이 내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야.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철문이 열렸다. 5년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유진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기였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는 마침내 날갯짓을 시작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자신을 배신한 남자가 서 있는 가장 높은 탑이었다. 그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출소 후 서유진은 세상에서 증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과거 기록은 교묘하게 지워졌다. 그 자리에는 루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이 나타났다. 박민영 변호사가 감옥 안에서 구축해놓은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다. 유진이 과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강태주는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과 박민영의 지원자들이 익명으로 보낸 투자금이 루나의 초기 자본이 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오피스텔에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렸다. 직원은 단 3명. 박민영이 엄선해서 보낸 인재들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지만 내부 고발 후 업계에서 매장당한 김 팀장, 그리고 해킹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 때문에 전과자가 될 뻔했던 젊은주 대리. 그들은 모두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루나의 카리스마와 명확한 비전에 강하게 이끌렸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루나가 첫 회의에서 선언했다. 그녀는 5년 전의 서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길고 부드럽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로 바뀌었고 순진하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으로 채워졌다. 값비싼 명품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정장을 입은 그녀에게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우리의 목표는 가치를 사냥하는 겁니다.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진정한 가치 혹은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썩어빠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포식자가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 김 팀장과 주 대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잠들어 있던 야망을 깨우는 힘이 있었다. 회사를 안정시킨 루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위탁시설에 맡겨두었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5년 만에 마주한 서준과 서연은 훌쩍 자라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엄마의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5년간 그들이 기억하는 엄마는 낡은 수의를 입고 희미한 조명 아래서 책만 읽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루나는 말없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준아, 서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녀의 눈물에 아이들은 경계를 풀고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의 채취, 엄마의 심장 소리. 몸이 기억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루나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양팔에 껴안고 잠이 들었다. 복수를 위해 강철 심장을 만들었지만 이 두 아이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TK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강태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악몽을 꾼 것이다. 꿈속에서 유진은 5년 전 법정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까지 버렸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5년 동안 TK그룹은 제이테크를 완전히 흡수합병했고 그의 부와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공허했다. 한소희는 이제 그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어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쇼윈도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태주는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다. 특히 한소희를 가장 의심했다. 그녀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언젠가 자신에게도 유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그 여자 꿈꿨어. 실크 가운을 걸친 한소희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쌌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내 서재에서 나가. 태준 씨.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은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걸 봐.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 가졌다고. 태준이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뭘 가졌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조차 믿지 못하는데 이게 당신과 내가 원했던 전부인가?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제발 현실을 봐. 현실 터드.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5년 전 그 자료 정말 서유진의 컴퓨터에서 나온 게 확실한가? 당신이 손을 쓴 건 아니고. 한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입 닥쳐. 태주는 그녀를 밀쳐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여자 얘기를 꺼내지 마.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오지도 마. 그는 서재에 있는 미니백에서 독한 위스키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올라왔지만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을까? 아니다. 그는 잃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그는 아이의 존재를 애써 외면해왔다. 유진이 감옥에서 유산했을 거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것이 그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루나의 아파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루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TK그룹의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의 사진이 있었다. 5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권위적으로 변한 얼굴. 루나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준, 당신의 겨울은 이제 시작될 거야. 내가 겪었던 5년의 겨울보다 훨씬 더 춥고 길고 혹독한 겨울이.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미끄러지며 TK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눈에 띄지 않는 계열사 하나를 가리켰다. 첫 번째 사냥감은 너로 정했다. 그녀의 눈이 사냥을 앞둔 안표범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5년간의 기나긴 겨울은 끝났다. 이제 복수의 여왕이 지배하는 잔인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사무실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 루나는 팔짱을 낀 채 TK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TK정밀이라는 작은 회사였다. TK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제니스 시리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곳. 겉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톱니바퀴였지만 루나는 그 톱니바퀴 하나가 빠졌을 때 전체 기계가 어떻게 삐걱거리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 팀장님, TK정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팀장이 태블릿 PC를 밀어 보이며 보고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전형적인 안전한 계열사입니다.
TK전자라는 안정적인 구매처를 믿고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를 스위스의 마테오 호른 메탈이라는 소규모 회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20년 넘게 이어진 거래라 거의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더군요. 계약서도 아주 허술합니다. 루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주 대리님 마테오 호른 메탈 쪽은요? 해커 출신의 주 대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에 재무제표 몇 개를 띄웠다. 겉보기엔 건실하지만 오너의 아들이 도박 빚으로 거액의 사채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절실할 겁니다. 우리가 그 빚을 해결해주고 시장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회사를 통째로 넘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완벽해요.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수는 이것으로 정하죠. 유령 회사를 통해 마테오 호른 메탈을 인수하세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강태준이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자금은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법무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마테오 호른 메탈의 오너는 아들의 빚을 해결해주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제안에 일주일도 고민하지 않고 회사를 넘겼다. TK그룹의 거대한 레이더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완벽한 스텔스 인수였다. 변화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마테오 호른 메탈의 새로운 경영진은 TK 정밀 측의 내부 물류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원자재 납품을 며칠간 지연시켰다. 그리고 다음 분기 계약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가를 3% 인상했다. TK 정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거래 관행에 젖어있던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경영진의 깐깐한 일 처리 방식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 작은 파장은 TK전자의 생산 라인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제니스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아주 조금씩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영업이익률을 미세하게 갉아먹었다. 강태준은 보고서에서 이 사소한 문제를 읽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명을 갈겼다. 그의 관심은 온통 더 큰 그림에 쏠려 있었다. 루나의 두 번째 수는 더 대담했다. 정부에서 TK그룹이 차세대 물류 허브 부지로 점 찍어둔 판교의 금싸라기 땅을 공개 입찰에 붙였다. 모든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히 TK가 낙찰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입찰 당일 TK건설의 임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찰장에 들어섰다. 아우라 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입찰 경쟁사 명단에 적힌 낯선 이름에 TK 측 실무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입찰은 예상대로 TK와 몇몇 대기업의 경쟁으로 흘러갔다. 가격이 치솟았고 마침내 TK가 승리를 확신하며 최종 가격을 써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우라 캐피탈의 대리인이 조용히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TK가 제시한 가격보다 단 10억 원 높은 금액.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땅은 신생 투자사인 아우라 캐피탈에게 돌아갔다. TK건설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었다. 거인 TK가 신생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한방 맞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아우라 캐피탈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그의 고함에 비서실이 얼어붙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땅을 빼앗긴 것보다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불쾌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TK건설의 한 고위 임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을 터뜨렸다. 주 대리가 TK의 내부 보안망을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비리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한 결과였다. 사건 자체는 재벌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다. 땅 입찰 패배로 체면을 구긴 TK그룹의 이미지에 또다시 흠집이 갔다. 강태준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임원을 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납품 지연 입찰 패배, 그리고 내부 비리 폭로. 각각은 그저 운 나쁜 해프닝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세 사건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그의 예리한 눈이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스위스의 작은 원자재 회사 판교의 땅, 그리고 건설사 임원. 이 세 가지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TK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배후에는 항상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공격이다. 누군가가 자신과 TK그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찌르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강태준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위기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끓어오르는 기묘한 흥미. 도대체 누구일까?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배짱 좋은 놈이.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연결했다. 조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 그리고 그 대표라는 루나라는 여자. 그 여자가 아침으로 뭘 먹고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지까지 전부 알아내. 일주일 주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태준은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아우라 캐피탈의 오피스텔 건물을 노려보았다. 아직 어둠 속의 작은 불빛에 불과했지만 그는 직감했다. 저 불빛이 자신의 제국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눈에 2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잔인하고 냉혹한 승부사의 빛이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루나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조 실장이 이끄는 TK그룹 최고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알아낸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대표님, 이 루나라는 여자는 유령 같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과거 기록, 학력, 경력, 가족관계 모든 것이 백지 상태입니다. 자금 흐름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들어와 추적이 불가능하고 회사 운영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쓸모없는 놈들. 고작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초기 자본금 중 일부가 서초동의 작은 빌라를 매각한 대금에서 나왔습니다. 그 빌라의 소유주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누구야? 5년 전 돌아가신 서유진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유진 씨가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서유진, 잊으려 애썼던 이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아니면 서유진의 유족 중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고아였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루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TK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TK케미칼이 타겟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은 시장에 TK케미칼의 실적 부진 루머를 교묘하게 흘렸다. 동시에 주 대리는 위성사진 데이터를 분석해 TK케미칼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구축했다. 며칠 뒤 TK케미칼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는 폭락했다. 아우라 캐피탈은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시장은 이 신생 회사의 예측 능력에 경악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공격이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우라 캐피탈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 관련 인물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압박감은 한소희에게도 전해졌다. 강태준이 루나라는 이름에 집착할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강태준에게 그녀는 쌓아뒀던 불만을 터뜨렸다. 대체 언제까지 그 루나 타령만 할 거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내온 아무것도 몰라. 강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적이 내 모든 걸 알고 공격해오고 있다고.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5년 전 그 여자도 당신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했잖아. 뭐가 문제야? 순간 강태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한소희는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 내 말은 그때 당신이 모든 걸 잘 해결했다는 뜻이지. 아니, 넌 분명 처리했다고 했어. 강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때 증거를 찾은 게 너였지. 유진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낸 기록.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냈지? 마치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세운 소리야. 내가 밤을 새워가며 당신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하는 거야. 한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에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초동의 빌라, 그리고 한소희의 말실수. 조각난 퍼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무도 몰래 5년 전 서유진의 재판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증거 목록, 증인 진술, 그리고 판결문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듯이 그는 서재 깊숙한 곳 금괴에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그와 서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품이나 보석을 탐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며 그를 향해 절규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강태준,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아이, 그는 그 존재를 5년간 애써 외면해왔다. 유산되었을 거라, 혹은 태어났더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면, 만약 서유진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해버린 것이 된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성벽에 흉측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무적의 황제는 이제 죄책감과 의심에 시달리는 초라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낸 어느 새벽 강태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TK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해준다는 사설 탐정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회장님?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있었던 TK그룹 기술 유출 사건을 재조사해줘. 피고인은 서유진.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관련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사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나를 포함해서. 전화를 끄는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할지라도. 사설 탐정의 보고는 예상보다 빨랐고 그 내용은 강태준이 상상했던 죄악보다 더 끔찍했다. 탐정은 돈의 힘으로 5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회유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결정적인 증거는 TK그룹 서버실의 원본 CCTV 영상이었다.
한소희가 교묘하게 편집해서 경찰에 제출했던 영상이 아니었다. 원본 영상 속에는 사건 당일 밤 서유진이 아닌 한소희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시스템에 접속했고 미리 준비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유진의 개인 컴퓨터로 자료를 전송한 것처럼 조작했다. 모든 범행이 불과 10분 안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 증거는 돈의 흐름이었다. 강태준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이 제이테크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직후 한소희가 고용한 해커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서유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다. 그녀는 강태준 자신의 죄와 한소희의 야망이 합작해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을 떨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노래졌다. 그는 괴물이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제물로 바친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 그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세상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우라 캐피탈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아우라 캐피탈이 TK 정밀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다. 그동안의 모든 공격은 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베일에 쌓인 여성 CEO 루나의 입에 주목했다. 잠시 후 루나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바로 TK그룹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을 여러분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순간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5년 전 서유진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루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감정을 배제한 채 사설 탐정이 찾아냈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편집되지 않은 CCTV 영상, 추악한 돈의 거래 내역, 한소희와 해커의 통화, 녹취록까지. 기자회견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진범이 강태준 회장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실행한 공범이 바로 한소희라는 사실도.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을 때 루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자 오늘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5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터져나갈 듯한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세상에서 잊혔던 그녀가 복수의 여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TK타워 최상층 강태준의 사무실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화면 속의 유진을 보고 있었다. 아름답고 강인하며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여자.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아내. 그때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5년 만의 대면. 유진아. 강태준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의 공허한 울림만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그는 어린아이처럼 빌었다. 하지만 유진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용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이고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한 내 마지막 싸움이었을 뿐이에요.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 팀장이 작은 아이 둘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는 서준과 서연이었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딸의 얼굴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진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아이들. 그가 5년 전 버렸던 세상의 전부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이룬 모든 것, 돈, 명예, 권력은 이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 하나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강태준이 서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용서를 구하는 소리인지 절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한편 한소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서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가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던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그 순간 끝이 났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울부짖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동정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깊은 피로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서준과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우는 남자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가자 아가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망가진 남자 혼자 울부짖도록 내버려둔 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유진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뒤집혔다. TK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은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즉시 강태준과 한소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소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썩어갈 운명이 되었다. 강태준은 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한때 그의 제국이었던 펜트하우스에 유령처럼 갇혀 지냈다. 기자들이 24시간 집 앞을 지켰고 그는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어제의 동지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들지 못하고 술로 시간을 보냈다. 술에 취하면 눈앞의 서준과 서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자신의 무릎에 엎드려 울던 초라한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 순수한 눈망굴. 그 눈빛은 칼이 되어 매일 밤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주 후 재판을 앞둔 어느 날 강태준은 따돌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수척해진 얼굴,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정장, 텅 빈 눈동자.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아우라 캐피탈로 향했다. 서유진의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비서의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유진아. 그가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의 충동적인 붕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행동이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애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내 남은 재산 주식 전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그의 목소리가 눈물에 잠겨 끊어졌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멀리서라도 가끔 볼 수만 있게 해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평생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게. 제발, 그 기회만이라도 줘. 부탁이다, 유진아. 그의 처절한 애원은 사무실의 정적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일어나세요, 강태준 씨.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의 돈이나 사죄가 아니었어요. 난 그저 내 아이들이 상처 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가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에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난다면 아이들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인 아빠,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빠. 세상은 아이들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겠죠. 아이들의 평화로운 삶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너무 늦었어요, 강태준 씨.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였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슬픈 체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이제부터 영원히 아이들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에게는 구원도 용서도 없다는 것을.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에도 영원히 그의 삶을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도 매달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자신의 재판을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할 끝없는 회한의 시간을 마주하기 위해. 그가 떠난 뒤 유진은 한참 동안 창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그리고 지독했던 인연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몇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서유진은 벤치에 앉아 서준과 서연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쏟아졌다. 아우라 캐피탈은 이제 아우라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진은 여전히 대표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중심은 일이 아닌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끝난 후에 찾아왔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순간의 평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는 이제 화려한 불꽃을 거두고 따뜻한 온기만을 남긴 채 조용히 세상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자 서준과 서연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